아주 기본이 되는 건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느냐가 기본입니다. 주기율표를 안 외웠는데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주기율표를 외워도 안 풀려. 무슨 말이냐면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원소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홀전자 수가 2개다. 이런 식으로 홀전자 수 분의 원자과 전자가 뭐뭐분의 뭐뭐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자료를 준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이 원소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 또는 이 원소는 2주기 16족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를 듣고서 이게 뭔지를 알아맞추려면 그 원소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당연히 주기율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원소의 추가적인 특징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빨리 그 원소가 뭔지 빨리 파악해야 그때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 원소가 뭔지도 찾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번 시험 문제들의 특징, 다시 말하지만 이 원소가 뭔지를 빨리 찾는 것. 여러 가지 이상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원소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이번 시험의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주기율표를 먼저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주기율표부터 소개를 할게요. 자, 당연히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소개하는 거고요. 자, 써보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위에다가 헬륨을 얹어주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정도까지만 일단 써볼게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이거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은 원자 번호 순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까지 원자 번호순 체크. 주기율표.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구조를 볼게요. 구조. 세로줄,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 이런 세로줄들이 나오는데 이 세로줄을 족이라 그래. 첫 번째 세로줄을 1족, 두 번째 세로줄은 2족, 이 세 번째 세로줄은 세 번째 같지만 실제 주기율표를 보면 저 뒤에 13번째 위치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여기는 13족이라 부릅니다. 얘는 14족, 15족, 16족, 17족은 18족이고요. 가로줄도 볼게. 이거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가로줄, 네 번째 가로줄. 가로줄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을 2주기, 가로야. 세 번째 가로줄을 3주기, 4주기, 총 몇 주기까지 있냐면 7개의 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현대 주기율표는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죠? 맞는 말이죠.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이러면서 나오진 않겠지만,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자, 이 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오류가 없어요.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세로줄은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헬로, 어서와. 어서와.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세로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냐? 같은 족, 1족이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원자과 전자의 숫자입니다.
1족은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또 정리해 줄 겁니다. 2족은 원자과 전자가 다 2개짜리 녀석들이고요. 13족은 뒤에 숫자 3개가 원자과 전자의 수고요. 얘는 4개, 5, 6, 7가 원자과 전자의 수인데 18쪽은 예외적으로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 0개입니다. 빵개로 다 같아요. 원자과 전자 수가 뭔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원자과 전자는 어떻게 정의하는 건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완벽한 주기율표가 완성되기 이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완성된 형태가 아닌 좀 이상한 형태들이 먼저 나왔고 그것들을 개선시킨 게 이 녀석이라 보면 돼. 그래서 두 번째 테마입니다. 바로 주기율표 완성 과정이에요. 이 주기율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좀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쌤이 나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왼쪽은 고대입니다. 옛날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들. 오른쪽은 현대예요. 당연히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왔겠죠. 고대에 등장하는 학자가 3명의 학자가 등장하고요. 현대에는 딱 1명의 학자만 등장을 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기술력이냐면 바로 원자 번호를 알아내는 기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양성자 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원자 안에 양성자가 몇 개가 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 바로 X선 단층 촬영을 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X선이라는 건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잖아. 그래서 방사선 기술이 있어야지만 원자 번호를 정확히 매길 수가 있다는 거야. 현대는 그게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딴 기술 따위 없었어.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원자의 질량을 재서 비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옛날 학자들은 다 무슨 순서대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한 거야. 그걸 원자량순이라고 해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원자량순으로밖에 배열을 못해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무슨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원자의 번호순으로 완벽하게 배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르곤하고 칼륨. 아르곤이 18쪽이고 칼륨이 1쪽이잖아. 성질이 완전 다르죠. 얘네들로 따진다면 누가 더 가볍고 누가 무거워야 돼? 아르곤이 가볍고 칼륨이 좀 더 무거워야 되잖아. 실제 질량을 재보면 누가 더 무거운지 알아? 아르곤이 더 무거워. 누구보다? 칼륨보다. 옛날에는 얘와 얘의 자리가 어땠다는 거야? 바뀌었어. 야, 1쪽 성질이 어때? 뻥 터져. 와, 물하고 엄청 반응해. 너는? 난 반응 안 하는데. 넌 뭐니? 그죠? 이런 약간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거야.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 그런 오류가 생겼다는 거야.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자 번호순으로 바꾸고 나서는 오류가 다 수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오류들을 모조리 수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즐리. 그래서 현대 과학자 이름이 모즐리죠. 모즐리라는 학자가 모조리 뜯어 고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과학자들의 이름 뭐냐? 첫 번째가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이프. 각각의 학자들이 어떤 주장들을 추가적으로 했는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모즐리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정확하게 완성한 사람이 모즐리다. 원자 번호순으로 완성한 사람이다. 이게 전부 다인데 고대 학자들은 어떤 설을 주장했는지 하고 원자량순으로 배열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현대는 118가지 원소가 다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8가지 원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몇 가지 원소밖에 몰랐냐면 한 63가지 정도? 63가지 정도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은 샘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시 어떤 주장을 했냐? 첫 번째, 데베라이너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름은 새쌍 원소설입니다. 새쌍 원소설.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당시에 몇 가지 안 되는 샘플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돼요. 데베라이너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해. 또 내가 연구해보니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성질이 비슷해. 내가 연구해보니까 우와, 헬륨, 네온, 아르곤도 반응을 안 하는 성질이 비슷해. 됐어. 더 볼 것도 없어. 신은 위대하셔서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을 세 개씩 성질이 같게 만드신 걸 거야. 그죠?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게 새쌍 원소설이야. 세 개씩 쌍을 이루어서 성질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더더욱이나 이게 신빙성을 가진다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리튬의 원자량과 칼륨의 원자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평균을 내면 딱 나트륨의 원자량과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온의 원자량과 아르곤의 원자량을 딱 평균 내면 헬륨과 아르곤의 원자량을 딱 평균 내면 네온의 원자량과 딱 일치하는 거야. 완벽하게. 이거 봐라. 진짜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쌍 원소설이 맞다라고 당시에 믿었단 말이야. 하지만 아닌 거 알고 있죠? 우린 4주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주기까지 있다? 무려 7주기까지 있다는 거, 밑에 성질이 같은 게 또 있다는 거거든. 그지? 그때는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류렌즈는 뭘 주장했냐면 옥타브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옥타브설. 옥타브가 뭐냐면 쌤처럼 막 5옥타브를 넘나드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뻥이고, 아무튼 옥타브가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1옥타브잖아요. 그러니까 8개의 음을 1옥타브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거야. 그냥 류렌즈야. 리튬의 성질, 막 폭발성도 있고 물과 엄청 반응 이런 성질이 있고요. 리튬하고 베릴륨은 성질이 달라지죠. 한 칸 옆으로 갔더니 성질이 달라. 또 한 칸 갔더니 성질이 또 달라. 또 달라 하다가 8번째로 돌아오니까 다시 성질이 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마다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하니까 8번째로 질량이 큰 것마다 돌아올 때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반복돼. 우와! 규칙적이네.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되는 거 바로 옥타브설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게 약간 적용이 되고 있죠. 여기만 보면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2족과 13족이니까 이 안에 10개가 더 추가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당시에는 샘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옥타브설이라고 해요. 세 번째, 멘델레예프. 이 4명의 과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 이 사람은 2가지 커다란 업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최초. 키워드야. 최초의 주기율표를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이런 표의 형태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이 멘델레예프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 과학자인데 쌤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야. 학생들한테 근데 당시에는 이런 표가 없었기 때문에 수소도 가르쳤다가 갑자기 아르곤 가르쳤다가 갑자기 인 가르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엄청 힘들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카드에다가 원소의 이름을 쓰고 성질을 쓰고 밀도 같은 거 쫙 정리해서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세로줄에다가 배치를 해본 거야. 쫙. 당시 발견된 모든 원소를 카드에 써가지고 배치를 쫙 해본 거야.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이거 다른 거 먼저 그 다음 성질도 나중에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편하고 배우기도 편해. 그렇게 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멘델레프의 첫 번째 업적이고요.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쭉 세로줄로 배열하다 보니까 당시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주기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 요 녀석이 발견이 안 됐던 시절이었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뭔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 발견된 게 GE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다. 뭐죠? 게르마늄. 그래서 게르마늄인데 게르마늄이 발견되었는데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야. 당신 그래서 실리콘 아래에 있는 녀석이라서 이 멘델레프가 여기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 뻥 비었네.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게 이 녀석이야. 실리콘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름 붙인 건 에카실리콘이라고 하자. 에카실리콘이라고 하고 얘와 얘의 원자량의 중간 정도의 원자량을 가지겠죠. 원자량이 결정됐으니까 밀도도 구할 수 있고요. 끓는 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녀석 에카실리콘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밀도는 이럴 거고 끓는 점은 이럴 거고 성질은 이럴 거야라고 완벽하게 예측을 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 안 됐다?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뭐라고 쓰고 있어? 게르마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저마늄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114쪽의 가운데 밑에 있는 표가 이 사람이 예측한 에카실리콘이고요. 실제 발견된 저마늄의 특징입니다. 예측했던 원자량, 예측했던 녹는 점, 밀도, 산화물의 화학식 등등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녹는 점은 150도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 다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뭐 했다? 바로 원소를 예측했습니다. 당시에 원소를 예측한다는 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원소를 예측했고 실제로 발견됐고 당시에는 노스트라다무스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예언가 취급받았어요. 예언가. 그래서 이 4명의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학자가 바로 멘델레예프라서 원자번호 101번 나중에 발견된 원자번호 101번 101번이면은 자연에서 발생된 건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멘델레예프를 매우 존경했던 학자가 멘델레예프의 이름을 따서 101번 원소에다가 멘델레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멘델레뷴의 멘델이 유전 연구했던 그 멘델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을 말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01번 찾아보면 있죠? 101번 멘델레뷴 MD라고 써있죠. 자,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무슨 순? 원자량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지만 그걸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즐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현대 주기율표를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주기율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까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14쪽에 쭉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연도까지는 아마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연도가 뭐 나와 있잖아. 1828년. 이걸 물어보면 나쁜 선생님들이죠. 이런 거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이 순서, 흐름만 잘 파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전자배치를 좀 가볼게요. 전자배치. 전자배치. 화학의 기본인데 전자배치도를 그릴 수 있느냐? 이 전자배치도, 예를 들어서 야, 너 산소의 전자배치도를 그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전자배치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이걸 제대로 그리려면 원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옥텟 규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원자의 개념과 옥텟 규칙이라는 개념이 다 이해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8개의 8번. 산소라는 원자는 이름이 원자잖아. 1번이야. 원자라는 배경은 뭐냐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이다. 그리고 원자 번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네요. 원자 번호. 아까 잠깐 했었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양성자 수래매. 그래서 얘는 8번 녀석은 양성자가 8개가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산소입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므로 모두 8개가 있어야 한다. 전자도 8개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또 원자 번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얘가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전자 몇 개야? 8개라니까? 아, 전자 8개네. 전자가 8개인지를 먼저 알아야 배치를 시키지. 어디다? 8개를 어떻게, 어디다 배치시킬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배치를 시킬 때 필요한 게 옥텟 규칙입니다. 8개의 전자를 배치시킬 때, 자, 1차 껍질에다가 먼저 전자 2개를 배치시킵니다. 이미 오비탈까지 배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1차 껍질에 왜 전자가 2개 들어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일단 옥텟 규칙에 의한다면 자, 기초적인 건 1차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부터는 8개를 채워야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죠. 두 번째, 1차 껍질에는 1s라고 하는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에요. 2차 껍질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산소는 전자가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다 썼네. 그럼 2차 껍질에 전자가 8개가 꽉 차지 않고 6개만 채워졌기 때문에 얘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매우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은유적으로 불안정할 때 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너 왜 불안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나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어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산소의 전자 미시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 첫 번째, 너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말합니다. 원자가 전자는 6개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산소란 녀석은 16쪽에 속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봐. 원자가 전자는 어떻게 정의하냐? 원자가 전자란 첫 번째, 원자의 가장 가에 있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가 전자야. 물의 가장 가장자리를 말하잖아.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여야 하고요. 동시에라는 표현이 수학적으로 and잖아. 동시에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어떤 조건?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합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여야 해요. 얘는 6개의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할까 안 할까? 해야 합니다. 왜?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안정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한단 말이야. 그때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6개의 전자가 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6개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비교로. 아까 18쪽에 해당하는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수가 0개다 라고 말했잖아. 왜 0개냐면 봐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10개 있는 거고 전자도 10개 있는 거죠.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지게 됩니다.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나요? 만족하거든요. 얘는 이미 웃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입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요? 8개인가요?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건 8개 맞죠? 하지만 얘는 이미 안정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0개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제는 학교에서 구분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 이 8개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냥 최외곽에 있는 전자야 라고 불러요.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라는 말과 vs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이제 구분해야 합니다. 최외곽에 존재한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8개가 존재하면 최외곽 전자 8개인 거예요. 하지만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면 0개라고 말해야 합니다. 헬륨의 원자가 전자 0개야. 그래서 얘도 0개, 0개인데 헬륨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그러면 2개인 거야. 그죠? 너는 8개, 8개. 그죠? 최외곽 전자 개수랑 원자가 전자 개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책에서 115쪽 맨 밑에 있는 표가 바로 이런 전자 배치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표입니다. 왜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0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것들은 성질도 같아요. 그래서 같은 족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넘기면 116쪽에 그래서 이 옥텟 규칙 아니다. 뭐죠? 이거. 옥타브설처럼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가 반복되고 있죠. 서술형 문제 1번입니다. 현대 주기율표에서 잘 들어.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고 있죠. 이거를 세 글자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현대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원자가 전자수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기율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다? 뜻은 뭐다? 이가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를 어렵게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초등등한테 야, 얘가 성질이 반복되지? 왜 그러게?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 때문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 주기율? 어렵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뿐이야. 주기율이 나타난다는 건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걸 주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원자가 전자수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키워드는 원자가 전자수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맞게 해주십니다. 그때 뭐 쓸데없이 최외곽 전자수, 그죠? 저는 그냥 전자수 반복 이렇게 쓰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원자가 전자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어야 합니다. 또는 또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어서 답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 배치와 주기율이야. 3번입니다. 전자 배치와 주기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소의 분류는 이제 표를 보면서 좀 해줄게요. 잠깐 귀를 좀 쉽시다. 스트레칭. 자, 시험 볼게요. 자, 먼저 좀 작게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끔 물어봐요.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에서 118가지 원소가 있는데 금속이 많니? 비금속이 많니? 라고 물어봐요. 딱 봐도 뭐가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죠. 그죠? 훨씬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낚시 문제. 자, 금속 원소들은 왼쪽과 아래쪽에 분포한다. 맞죠?
하지만 하나 빼고 누구? 수소. 수소도 왼쪽에 있잖아. 하지만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이야. 이 수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어떤 걸 또 틀리냐? 봐봐. 우리 1쪽은 모두 성질이 같다며. 아니야. 1쪽은 모두 성질이 같은 게 아니야. 1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같긴 하거든? 하지만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성질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쪽은 모두 성질이 같다? 틀린 말이야. 하지만 2쪽이 모두 성질이 같다는 말은 이건 맞는 말이지. 예외가 없으니까. 근데 1쪽이 모두 성질이 같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약간 더 낚시를 해서 1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로 모두 같으므로 성질이 모두 같다. 이야, 그럴싸하잖아. 그치? 그래서 맞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수소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낚시 문제들. 수소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성질이 같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거 조심해줘야 돼. 자, 그리고 오른쪽에. 비금속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비금속은 오른쪽쯤에, 오른쪽과 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비금속과 금속의 특징을 잠깐 정리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금속은, 자, 봐. 1쪽이란 녀석은 리튬을 예를 들어볼게. 우리 옥텟 규칙의 근거에서 생각해보자. 이제 이온이 되는 과정이야.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3번이라서 플러스가 3개, 전자도 3개 있죠. 1차 껍질은 2개, 2차 껍질은 1개가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나요? 아니요, 못하죠. 웃어요, 울어요? 울고 있습니다. 얘한테 너 왜 울어?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해서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할까? 두 가지 방법 있죠.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면 얘만 남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자 7개를 어디선가 가져오면 돼.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버리는 게 더 간단하죠. 얘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잘 들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금속성이라고 해. 금속성. 또는 금속 성질이야.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그래요. 이 전자를 버리려는 금속성을 가지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금속. 금속성을 가진 걸 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중딩 때 우리가 아는 금속은 뭐였어요? 쇠 같은 거요, 철 같은 거요 라고 말했잖아. 이제는 금속이 뭐라고 말해야 돼? 금속성을 가진 것들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금속이란. 금속성이 뭔데? 그러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요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속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겠네. 전자를 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띵. 버리면 이런 모습만 남게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야? 리튬은 리튬인데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안 남았지. 무슨 전기를 띠게 돼? 1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되면서 전자 하나를 팅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부르죠. 이온. 전기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너 왜 전기 뗐어? 난 뭐라 그래? 옥텟 규칙 만족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온은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먹어도 죽지 않는 이유가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그런 거였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를 띤 이온이니까 전자를 버렸어. 원자인 내가 전자를 버렸어. 그럼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양이온. 그래서 금속은 체크.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써있는 이유가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니까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지게 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음이온 하나, 플로린 하나 들어올게. 원자번호 9번입니다.
얘는 플러스가 9개 있는 녀석이고 1차 껍질에 전자 2개, 2차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으면 됩니다. 전체 9개니까 5, 6, 7개. 얘는 옥텟 규칙 만족 못했죠? 그러므로 울고 있습니다. 얘도. 야, 너 왜 울어? 옥텟 규칙 만족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7개의 전자를 버리는 방법. 두 번째, 1개의 전자를 얻어오는 방법. 어떻게 더 간단해요? 하나 얻어오는 거.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오고 싶어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했다면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 나 비금속성을 갖고 있네. 너는 뭐야? 나 비금속이죠. 그죠? 비금속성을 가지니까 비금속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었다 칩시다. 띵! 오케이. 이제 웃어. 감사합니다. 플러스는 9개인데 전자 몇 개? 10개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낚시 문제가 또 나오죠. 뭐가 또 비금속으로 분류되어 있냐? 18쪽. 18쪽도 비금속에 속한다. 그죠? 근데 비금속성이 뭐였어?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잖아. 18쪽 원소들은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 안 얻어? 얻지 않죠. 그럼 비금속성을 가지 안 가져? 비금속성을 가지지 않지만 비금속이에요. 이해해요? 시험 문제입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모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아니죠. 예외적인 18쪽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패턴이 보이나요? 수소! 18쪽! 예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너네 예외적인 것들 잊고 있지 않지? 혹시 잊어버렸으면 틀리겠네? 이렇게 낚시를 이 예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낚시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껴있는 걸 준금속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금속들은 전자를 버리니까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열과 전기를 잘 통하게 해줘요. 전자가 막 다니면서 전기 잘 통하는 건 알죠? 근데 전자가 전기만 잘 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열도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비금속은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겠죠. 그럼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자, 또 예외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금속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금속들이 다 어떤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딱 하나 예외적으로 빼고 누구? 수은입니다. 수은만 상온에서 액체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수은만 따로 액체입니다. 모든 금속은 고체다. 또 틀린 말이죠. 수은은 예외이기 때문에 또 예외적인 걸 이용해서 또 물어보겠죠. 자, 그럼 비금속들은 어떤 상태냐? 비금속들은 상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상태를 가져. 대부분. 딱 하나만 빼고. 누구? 브로민입니다. 브로민만 빼고. 그러니까 118가지를 쫙 다 갖다 놓고 상온에서 고체, 액체, 고체, 기체인데 118가지 중에서 딱 두 녀석만 액체 상태를 띈다는 거예요. 금속에서는 누구? 순. 비금속에서는 누구? 브로민만 액체 상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그래서 걔네들만 색깔이 다르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115쪽 맨 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은과 브로민만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흑백이라서 안 보이겠지. 빨간색으로 써져 있어요. 걔네들만 액체 상태고 나머지 파란색 글씨는 기체를 말하고요. 검은색 글씨는 고체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비금속도 예외가 있는데 음이온 되기 쉽다. 모든 비금속이 음이온 되기 쉬운가? 아니랬죠. 아까 18쪽은 예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를 가지냐? 아니야. 브로민은 예외죠. 또 하나 마지막 예외입니다. 비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죠. 예외가 하나 있어요. 누구?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다 볼펜 쓰네요. 샤프심, 연필심, 즉 흑연.
흑연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합니다. 흑연이 뭐냐면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만 이렇게 공유결합에 참여하게끔 쭉 연결된 게 탄소입니다. 흑연입니다. 그러면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3개만 공유결합하니까 하나 남아돌지. 남아도는 전자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게 바로 흑연이에요. 그래서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흑연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일단 비금속이거든요.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기가 통하는 녀석이 흑연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자가 전자 4개 중에 3개만 공유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흑연을 약간 변형을 해서 좀 열과 압력을 더 가해서 얘까지도 공유결합에 땅 참여하게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죽은 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그럼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겠네요.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유결합이 하나 더 있냐 덜 있냐의 차이인데 전기가 잘 통하는 흑연이 되느냐 전기가 안 통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이런 구조적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마지막 동족 원소들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원소의 분류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하면 잠깐 쉴 거니까 힘냅시다. 자. 일어나시 봅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거 외에 추가적인 게 나오는데 봐봐. 1족 원소. 1족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금속이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 금속들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리튬, 나트륨, 칼륨, 프랑슘, 세슘 이런 거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칼리 금속인데 이름이 왜 알칼리냐면 까먹었을까봐 써줄게요. 알칼리가 뭐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즉 물과 반응해서 그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드는 물질을 알칼리라고 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에 던지면 그 물을 알칼리성, 즉 염기성으로 만들어. 그럼 페놀프탈레인하고 반응해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녀석들이 저 알칼리 금속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비금속과 반응하여 플러스 1. 얘는 1족 원소니까 전자 하나를 버릴 수 있죠.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1족 원소 전체가 알칼리 금속은 아니죠. 수소는 제외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는 거 먼저 합시다. 할로젠. 할로젠은 17족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이놈들이죠. 17족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하고요. 이건 순서 기억해야 돼. 맨 위에 2주기야. 1주기는 없습니다. 2주기야 F, Cl, Br, I까지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2개씩 짝을 이룬 상태로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저걸 이원자 분자 상태라고 불러줘요.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긴 그게 안 나와있죠? 반응성이 매우 커요. 반응성이 매우 클 뿐더러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각각의 색깔도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자, 우리 반응성이 매우 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1족하고 2족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 1족입니다. 왜냐면 1족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몇 개만 버리면 돼. 하나만 버리면 돼. 근데 2족은 전자 몇 개 버려야 돼? 2개를 버려야 되거든요. 꿈과 좀 더 가까운 게 누구야? 즉 옥텟 규칙과 좀 더 가까운 거 바로 1족입니다.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고. 좀만 더 가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좀만 더 가면 안정적이 될 수 있어. 이때 더 반응성이 확 증가하는 거.
그래서 1족이 훨씬 2족보다 반응성이 크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야. 17족도 마찬가지야.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전자 1개만 있으면, 딱 1개만 더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안정화될 수 있어. 그래서 반응성이 엄청 큰 거야. 1이죠. 그래서 반응성이 큰 것들은 딱 하나씩 부족하거나 남는 것들이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만약에 얻으면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겠죠. 비활성 기체도 우리 알고 있죠. 너무 안정적이라서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들 원자과 전자수 0개라고 했습니다. 모두 기체 상태. 자, 이거를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할로젠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FCl까지는 기체인데 브로민 액체였죠. 아이오딘부터 솔리드, 고체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되게 여러 가지야. 할로젠 여러 가지 상태라서 할로젠 기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기체도 있지만 액체, 고체도 있거든. 그래서 할로젠의 상태도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자, 우리 처음 배우는 게 이거일 겁니다. 알칼리 토금속. 바로 아까 말했던 2족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야. 알칼리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성질은 똑같아요. 페놀프탈레인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겠죠. 근데 토자가 붙어있죠. 토. 특별히 이 2족 원소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흙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흙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를 벌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의 양이온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동족 원소라는 말은 같은 족 원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동족 원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화살표 파란색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요거 금속성이 증가한다 라는 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걸 좀 이해해 볼게요. 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정리할게. 금속성이 뭐냐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죠.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봐봐. 써있진 않지만 여기가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 세 가지만 비교해볼게. 저 세 가지 중에서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릴까?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전자를 더 잘 버릴까? 답은 칼륨입니다. 왜냐면 리튬은 껍질이 2개고요. 나트륨은 껍질이 3개고 칼륨은 껍질이 4개야.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기 있는 전자를 버릴 거야. 원자 핵에서 거리가 어때요? 엄청 멀잖아. 머니까 인력이 잘 작용하지 않아.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전자가 금방 떨어져 나간다는 건 금속성이 엄청 크다는 거야.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강한 거니까. 전자가 더 잘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즉 껍질이 증가할수록 뭐가 큰 거야? 금속성이 커지는 거지. 이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는구나 라는 거고, 왼쪽으로 오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이야. 원자 번호가 작으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작은 거잖아.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작으면 전자를 잡는 힘이 약하니까 더 쉽게 전자를 놓치겠지. 원자 번호예요. 이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껍질이 많을수록 금속성은 크겠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비금속성은 그 반대입니다.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비금속성이잖아. 누가 더 전자를 잘 얻겠냐고. 플로린하고 염소 중에서 누가 더 전자를 잘 얻을까요? 플로린은 이중이니까 자기 두 번째 껍질에다가 전자를 땡겨올 거고, 염소는요, 하나, 둘, 저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땡겨올 거야. 인력이 더 잘 작용하는 건 누구다? 두 번째 껍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붕 끌고 오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껍질이 작을수록 오히려 성질이 비금속성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껍질수가 오히려 작아야 유리한 거야. 전자를 얻을 때는 껍질이 작아야 유리한 거고 전자를 잃을 때는 껍질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연히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니까 양성자 수가 많아질 거 아니야? 양성자 수가 많으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비금속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다 있습니다. 자, 문제 안 푼 사람 개념하기 문제 좀 풀어보고요. 나머지 복사 좀 해줄게요. 예명 됐었나? 아까인가? 이제 풀려있는 사람 누구였죠? 없나요? 이거 문제 풀 수 있지?